엄마를 찾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집. 그 집은 그대로였는데 사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꿉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남의 집 식탁을 닦고 남의 아이를 재우고 남의 빨래를 개면서 저는 매일 밤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엄마, 거기서도 보이니? 버스가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는 창문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10월의 산은 붉고 노랬고 어릴 때 소풍 가던 길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엄마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렸을 때 냄새가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솔잎하는 냄새, 된장 끓이는 냄새, 저 멀리 어딘가에서 장작 패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달려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 그해 10월 3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서운 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이름은 오미동. 지도에서 찾으면 손톱만 한 점 하나로 표시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집이 17채, 가게라고는 구멍가게 하나. 버스는 하루에 2번, 아침 8시와 오후 3시에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2살이니까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 엄마가 꺼내놓던 사진 한 장, 키가 크고 눈이 선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박금순. 그해 제가 떠날 때 58이었으니까 이제는 68이 되셨겠지요. 엄마는 작은 분이었습니다. 키가 150도 안 되고 손이 작고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만큼은 작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에 나가고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직접 짠 보리로 죽을 끓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 있나? 저는 알림장을 꺼내 읽어드렸습니다. 엄마는 글을 잘 못 읽으셨거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다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매일 밤 제 숙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풀지는 못해도 옆에는 앉아 계셨습니다.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아, 너만은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엄마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하셨을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이불 개면서도 저를 재우면서도 자장가 대신 이 말을 들으며 잠든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난이라는 것을 처음 인식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소풍 가는 날,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단무지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계란도 한 줄 넣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꺼내는 도시락을 보니 다들 과자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햄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김밥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가 맛있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없다고 하시던 새우깡.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밥상 앞에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읍내 중학교를 다니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 버스비가 한 달에 꽤 됐습니다. 엄마는 그 버스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부 장수 엄마. 저는 그게 창피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고됩니다. 전날 밤부터 콩을 불려놓고 새벽에 일어나 콩을 갈고 끓이고 간수를 넣어 굳히고 천으로 싸서 눌러놓는 일. 다 끝나면 새벽 5시가 됩니다. 그걸 광주리에 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파는 겁니다. 엄마 손이 그래서 항상 거칠었습니다. 두부 만드는 물이 손에 배서 항상 불어있고 겨울이면 갈라졌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 손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걸어가다가 엄마가 두부 광주리를 이고 지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봤을 겁니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커서 생각해 봤는데 아마 엄마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딸이 창피할 거라는 걸. 그래서 먼저 부르지 않으셨던 거라고. 그 배려가 지금은 더 아픕니다. 차라리 불러주셨더라면, 차라리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더라면, 그랬다면 제가 도망가더라도 나중에 미안하다고 할 수라도 있었을 텐데, 부르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모른 척 했다는 사실조차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가장 아픕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기억. 고등학교는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는데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던 날 아침,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잠결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이는 소리, 뭔가 지지는 소리. 일어나 보니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국. 평소에는 두부 하나에 김치 하나였는데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엄마도 말없이 앉으셨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밖이 어두운데 우리 둘이 앉아서 다 먹고 나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었냐? 응.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는 버스 터미널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보따리 2개를 들고 한 보따리에는 옷, 한 보따리에는 밑반찬, 된장, 간장, 고추장, 멸치볶음, 김치. 기숙사 생활에서 반찬으로 먹으라고. 잘 먹어야 한다. 밥 굶지 마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엄마는 손을 흔드셨는데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손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저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엄마를 두고 떠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저는 방학마다 집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취업이 안 됐습니다. 서울에서 알바를 했고 반지하방에 살았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는 드렸지만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됐습니다. 어느 해 추석,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못 내려가. 미안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괜찮다. 밥은 먹고 있지? 저는 응 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엄마는 늘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 밥은 먹고 있지? 원망하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한 번이라도 섭섭하다고, 보고 싶다고, 왜 안 오느냐고 해주셨더라면 저도 뭔가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그냥 밥은 먹고 있지만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 말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했습니다. 1년에 대여섯 번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전화를 잘 안 받으셨습니다. 문자를 드리면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한테 연락을 해보면 잘 지내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신다고 하니까 괜찮으시겠지. 나중에 가면 되겠지. 그런데 지난 9월 전화를 드렸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눌렀나 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없는 번호. 엄마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받아둔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으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토요일, 버스가 오미동 입구에 닿았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렸습니다. 며칠치 짐만 넣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일도 아니고 주말이었는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에도 밭에도 마을 앞 정자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고 코스모스만 흔들렸습니다. 저는 우리 집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백 번 걷던 길,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길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집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나무도 그대로고 돌담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분명히 마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구멍가게 아저씨, 농기계 고치는 박씨 아저씨. 그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열려 있다기보다는 그냥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문 한쪽이 경첩이 빠져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달아놓은 빨랫줄은 한쪽이 끊어져 바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 위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제라늄.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크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산을 향해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새 한 마리가 놀라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엄마 이부자리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사진, 학교 졸업사진, 엄마의 흔적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만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다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어디를 가신 걸까? 잠깐 장을 보러 가셨나?
아니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셨나? 저는 집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솥에 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밥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가 있었고 된장이 있었고 두부가 반 모 남아 있었는데 두부는 물이 빠져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일주일? 아니면 그보다 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번호로 다시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을 쪽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 분명히 사람이 있을 텐데 아까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겠지. 마을 가운데 정자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멍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장 봐드립니다라고 쓰인 오래된 종이였는데 색이 바래고 끄트머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옆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 집 김씨 아저씨가 사시던 집.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소리가 안에서 났습니다. 발소리 같은 것. 저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르는 돼 보이는 할머니.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오미동의 박금순 씨 딸인데요. 이수연이라고요. 혹시 저희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뭔가를 아는 표정.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 표정. 몰라요. 딱 2글자였습니다. 아, 혹시 언제부터 안 계셨는지라도 아시면. 몰라요. 할머니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돌아서자마자 골목 끝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 저를 힐끗 보더니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금순 할머니 아니? 저기 산 밑에 사시는 할머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알아? 아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골목 저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뛰어간 방향을 봤습니다. 골목 저편에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셨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을 전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저는 읍내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버스는 3시였는데 이미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지도를 켰습니다. 읍내까지 걸으면 1시간 반쯤 된다고 나왔습니다. 걸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수연 씨? 돌아봤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절 아세요? 금순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딸이 서울에 있다고. 사진도 봤고. 남자의 이름은 장철수. 10년 전에 이 마을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빈집을 싸게 사서 텃밭하면서 산다고. 엄마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장 씨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모르진 않는데 제가 직접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이리 오세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엄마 소식이 너무 급했습니다. 장씨 집은 마을 남쪽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수리해서 깔끔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고추가 걸려 있고 단호박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장씨가 물 한 잔을 줬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금순 씨가 마을을 떠나신 게 장씨가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올해 봄이에요. 4월인가 5월인가. 왜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게 스스로 가신 게 아니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찰이 왔었어요. 금순 씨를 데리러. 경찰이요? 보호시설로 데려갔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마을 분들이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신고를요? 왜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장 씨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금순 씨가 좀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여기서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서. 이상하다니요? 어떻게요? 장 씨가 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금순 씨가 딸이 있다고, 딸이 곧 온다고 매일 말씀하셨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딸이 오면 같이 밥 먹을 거라고, 딸이 오면 이 방 새로 꾸밀 거라고. 그런데 계속 혼자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딸이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딸이랑 방금 밥 먹었다고, 딸이 자고 있다고, 딸이랑 어제 밭에 나갔다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못 사신다고. 그래서 가족한테 연락을 해보자고 했는데 금순 씨가 딸 연락처를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번호가 바뀌었는데 새 번호를 몰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엄마한테 새 번호를 문자로 보냈었는데 엄마가 제대로 저장하셨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엄마가 2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2년 동안 저는 예전 번호로 전화해서 없는 번호라고 나오면 엄마가 번호를 바꾸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엄마는 제 번호를 몰라서 연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장 씨가 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을에 혼자 계시던 동안 가끔 이웃들이 밥을 가져다 드리거나 안부를 살폈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 반대편에 사시는 최 씨 할머니가 자주 오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문을 잘 안 여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딸이 자고 있다고. 깨우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재우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딸을 낮잠 재우고 문을 잠그고 조용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제가 낮잠을 자면 엄마가 살며시 문을 닫아주시던 장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발소리도 죽이고. 그 기억이 엄마한테 남아 있었던 거겠죠. 그 기억 속에서 살고 계셨던 거겠죠. 저는 그날 밤 장씨 집에서 묵었습니다. 읍내에 가서 경찰서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가 딸이 오면 밥을 먹겠다고, 방을 꾸미겠다고 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딸이 이미 와 있다고 믿었다는 말. 엄마는 1년 넘게 저를 기다리다가 결국 머릿속에서 저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숨이 막히도록. 엄마, 나 여기 있어. 나왔어. 늦었지만 나왔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물어봤더니 담당자를 연결해 줬습니다. 엄마가 어느 시설에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의 군립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갔습니다. 시설은 산자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잘 관리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고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마을 주민 신고로 오셨을 때는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셨어요. 요즘은 좋은 날이 더 많으세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창으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방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많이 작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주름도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볕을 받아서 빛나 보였습니다. 그냥 빛나 보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알아보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연아, 딱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문 앞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조금 느리게 지팡이 없이 조심조심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머리를 손으로 짚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기억보다 훨씬 작고 주름지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 안에 온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2 손으로 꼭. 응, 엄마. 나왔어. 그날 저는 엄마 옆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엄마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셨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고 있나?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오면서 웃음도 나왔습니다. 응, 엄마. 잘 먹고 있어. 그래. 잘 먹어야 한다. 엄마는 그 말을 하시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산이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가을 산이 붉었습니다. 수연아, 저기 봐. 단풍 예쁘다. 저도 같이 봤습니다. 예쁘네, 엄마. 저 산에 감이 많이 열리거든. 겨울 되면 홍시 돼. 거기 가서 따먹었었잖아, 어릴 때. 응, 기억해. 맛있었지? 응, 맛있었어. 엄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왼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웃음. 그래, 잘 왔다. 수연아. 응, 엄마. 잘 왔어.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저기 저 여자 봤어? 저는 엄마가 보시는 방향을 봤습니다. 창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이 보였고 나무가 보였고 그늘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어디요, 엄마? 저기 나무 옆에. 저는 다시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엄마.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아까부터 있었는데. 저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치매 증상이겠거니 했습니다.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보시기도 한다고. 그런데 그날 밤 시설 숙소에 들어가려는데 제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마당 가장자리 나무 옆에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 저는 멈췄습니다. 분명히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그림자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만든 형상. 저는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릴 때 살던 집, 마당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목소리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한. 꿈속에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엄마 옆에 누군가가 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담당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마을에 계실 때 어떤 상태셨는지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처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마을 주민 진술에는요, 어머니가 방 안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매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 통화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면 혼자 계셨다고 하고요. 누구랑 이야기하셨을까요? 딸이요. 딸이 와 있다고 믿고 계셨으니까. 실제로 없는 딸이랑 대화를 하신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딸은 어릴 때 딸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떠나던 날, 버스 안에서 눈을 감던 그 순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기억이 지금은 왜 이렇게 아픈지, 어머니가 지금도 어떤 날은 딸이 어릴 때 일을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밭에 갔던 일, 소풍 갔던 일,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알림장 읽어줬던 일. 어머니한테는 그 기억들이 엄청 소중한가 봐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파일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꼭 잘 살 거야. 우리 딸은 잘 살 거야. 매일 하세요, 이 말. 저는 그날 마을로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그 마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 씨가 말해준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입을 닫았는지, 왜 그 할머니는 문을 닫아버렸는지, 왜 아이도 저를 피하려 했는지, 단순히 치매 노인을 신고한 것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장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요? 시설에 계세요. 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뭐요? 저는 장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말고 더 있죠?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읍시다. 마을 앞 정자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장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금순 씨가 유일하게 남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몇 분 더 계세요. 근데 다들 비슷해요. 가족이 멀리 있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건 금순 씨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다고요? 3년 전에도 한 분 계셨어요.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 비슷하게 혼자 이야기하시고 가족이 있다고 하시고 결국 신고가 들어와서
가족한테 연락이 갔는데 딸이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지금은요? 장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금순 씨는 그래도 일찍 신고가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지. 그나마 다행.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오래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산을 봤습니다. 논을 봤습니다. 집들을 봤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고 그 뒤로 혼자 남은 사람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의 집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어떤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저는 다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불러낸 자식들, 이미 와 있다고 믿었던 딸들, 아들들, 방에서 자고 있다고, 밭에 갔다고, 밥 먹었다고, 그 믿음이 허상이라고, 단순히 치매 증상이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허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렸던 마음에서 생겨난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결국 없는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멀리 도시에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10년을 안 갔습니다. 저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자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 씨도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산이 붉고 그 안에서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제일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이틀 전 저는 엄마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시설 마당으로 나가서 나란히 앉아 볕을 쐬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수연아, 서울은 좋으냐? 그냥 그래요. 거기서도 밥은 잘 먹지? 응, 잘 먹어. 그래야 한다. 밥 굶으면 안 된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섭섭한 거 없어요? 엄마가 저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셨습니다. 뭐가? 내가 오래 못 왔잖아요. 엄마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 바빴겠지. 바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왔잖아. 늦게 왔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왔으면 된 거지. 왔으면 된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엄마는요? 엄마는 어때요? 여기 있는 게. 엄마가 마당을 둘러보셨습니다. 밥 잘해줘. 사람들이 친절해. 볕도 잘 들고. 그래요? 수연아. 응.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고 혼자 논을 메고 딸이 오기를 기다리다 혼자 이야기하셨겠죠. 나는 괜찮다.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을지. 저는 엄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시설에 계신 첫 이틀 동안 저는 엄마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오는 밥이었는데 엄마는 간이 좀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음식간을 보실 만큼 정신이 맑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시설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엄마 걸음이 느려서 저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천천히 걷는 게 좋았습니다. 그 걸음 속도가 좋았습니다.
엄마가 마당 가장자리 꽃밭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 이름이 뭐더라? 코스모스요. 그래, 코스모스? 우리 집 앞에도 많이 폈는데. 응, 맞아. 가을 되면 엄청 피었잖아. 수연이 내가 꺾어다가 컵에 꽂아뒀었잖아. 기억해?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한 뭉치 꺾어다가 화장실 컵에 꽂아뒀었습니다. 꽃병이 없어서 양치컵에. 기억해요. 예쁘더라. 그게 엄마의 기억 속에 그 코스모스가 있었습니다. 양치컵에 꽂힌 코스모스. 저는 엄마 기억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어떤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한 것 같았습니다. 나를 키우던 그 시절, 같이 살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엄마한테는 제일 빛나는 때였겠죠. 저는 서울로 돌아가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2달에 한 번은 내려오겠다고. 아니, 1달에 한 번은 와야겠다고. 전화도 자주 드려야겠다고. 시설 담당 선생님 번호도 받아뒀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떤지 꼭 연락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핸드폰 속 사진을 봤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볕 쬐는 사진. 엄마는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볕이 좋아서 눈이 부신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가져간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마의 그 10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스스로 딸을 만들어냈던 그 긴 밤들. 그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해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1달에 한 번. 그리고 전화. 그리고 사진. 그리고 엄마 밥 먹었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돌아갔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말라 죽은 제라늄 화분을 꺼냈습니다. 죽은 흙을 새 흙으로 바꿨습니다. 씨앗 파는 가게에서 사온 제라늄 씨앗을 심었습니다. 엄마가 제라늄을 좋아하셨으니까 언젠가 다시 이 집에 오실 수 있다면, 아니면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드릴 수 있다면. 흙을 손으로 누르면서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었어. 조금 늦었지만 왔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멀리 산이 붉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왔으면 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논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 마을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논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두부 만드는 기술도 아니고 그냥 저였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잘 살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섭섭하다는 말 한 번 안 하셨겠지요. 원망 한 번 안 하셨겠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 커서 혼자 남겨졌을 때도 저를 만들어냈겠지요. 머릿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주름지고 따뜻하고 찬 그 손을 오래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자식은 멀리 있고 전화는 자주 안 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가는 분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뒤로 미루고 있는 우리.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면 되겠지. 돈 벌면 모시겠지. 나중에 가면 되겠지. 그 나중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를 찾으러 가서 제가 배운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가세요. 지금 밥 먹었어요? 물어보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내려갑니다. 엄마는 좋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날도 있고 모르시는 날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려갔을 때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저를 보시면서 누구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했습니다. 엄마, 나야. 수연이야.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수연이가 왜 여기 있어? 수연이는 학교에 갔는데. 그 말에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머릿속에서 저는 아직 학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일찍 끝났어요. 엄마가 그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지? 밥 줄게 하시면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씀드리면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를 딸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시면서도 그냥 옆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으시고 춥지 않냐고 물으시고 딸인 줄 모르셔도 딸한테 하던 것을 하셨습니다. 모르시는 날도 있고 아시는 날도 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날도 있고 모르시는 날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날에는 엄마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십니다. 그래도 저는 옆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 숙제를 풀어주지는 못해도 옆에 앉아 계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도 옆에는 있어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전부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혹시 지금 멀리 계신 부모님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을 못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1년치 기다림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늦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드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엄마 시설 앞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귤. 방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창가에 앉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살짝 고개를 떨구고 뱃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들어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귤 하나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수연아. 응, 엄마. 귤이네. 응, 먹어봐. 저는 귤 한 조각을 엄마 손에 드렸습니다. 엄마가 드셨습니다. 눈을 감고 드셨습니다. 달다. 맛있어요? 응, 달아.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귤 한 조각이 달다는 그 말이 왜 그리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볕이 따뜻하고 귤이 달고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겨울에 세 번째로 내려갔을 때 저는 시설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좀 더 보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나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엄마처럼 느껴져서였습니다. 담당 선생님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도 자식이 멀리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할머니는 매일 그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아드님 오시는 방향이거든요. 차 들어오는 입구 방향.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이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실까? 매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면서 저는 그날 엄마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올 것 같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자꾸 두부 냄새가 납니다. 새벽에 엄마가 두부 만들던 냄새. 콩을 갈아서 끓이고 간수를 넣으면 뽀얀 국물이 굳어가는 것. 그걸 천에 싸서 꾹 누르면 두부가 됐습니다. 저는 그 두부를 가져가는 게 창피했었죠. 지금은 그 두부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만든 두부. 저 버스비 하나 때문에 그 두부의 값을 저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갚으려고 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귤 한 조각씩. 봄이 됐습니다. 저는 시설 마당에 작은 화분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심었던 제라늄이 자라서 꽃을 피웠거든요. 그걸 작은 화분에 옮겨 가져갔습니다. 엄마 방 창가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라늄이야. 엄마가 화분을 보셨습니다. 손으로 꽃잎을 살짝 만지셨습니다. 우리 집 거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 색이 우리 집 거야. 분홍이 이렇게 진한 건 우리 집 거야. 맞았습니다. 같은 씨앗에서 자란 거니까. 엄마가 화분을 창가에 가까이 당기셨습니다. 여기 볕이 잘 들어. 여기 두면 잘 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말이 맞아. 엄마는 화분을 그 자리에 두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엄마와 제라늄, 창밖 봄 햇살. 그 사진이 지금도 제 핸드폰 배경화면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없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그 시설에 계십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립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내려가고 주일마다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물으십니다. 밥은 먹고 있지? 저는 매번 대답합니다. 응, 엄마. 잘 먹고 있어. 그래야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평생 한 말이 결국 이거였다고. 밥 먹어라. 잘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말로 표현 못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두부 만드는 것. 버스 터미널까지 배웅하는 것. 창가에 앉아 기다리는 것. 혼자 이야기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고. 저는 이제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래 연락을 못 하셨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가면 된다고 미루고 계시나요? 지금 전화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세요. 집이 조금 멀어도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도 기차표가 비싸도 가세요.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자리, 따뜻한 밥 한 공기가 기다리고 있을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으세요. 왔으면 된 거지. 그 말을 들으실 수 있을 때 가세요.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 문장으로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문장입니다. 갔더니 엄마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갔더니 있었습니다. 작아지고 흰머리가 되고 지팡이가 생기고 기억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엄마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수연아. 그 두 글자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 두 글자를 들을 수 있는 동안 열심히 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귤 한 봉지, 제라늄 화분 하나, 그렇게 가겠습니다. 엄마, 나 또 갈게. 얼마 전 시설에 갔더니 엄마가 뭔가를 접고 계셨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작은 색종이. 시설에서 프로그램으로 종이 접기를 배우셨나 봤더니 하트를 접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이 예전만 못하셔서 모서리가 잘 안 맞았는데 그래도 꾹꾹 눌러서 접고 계셨습니다. 뭐 만들어요? 하트. 누구 줄 거예요? 엄마가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수연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거든. 제가 하트를 좋아했나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니면 그냥 딸한테 주고 싶어서 딸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드신 거겠죠. 엄마가 종이 하트를 완성하더니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분홍 하트. 모서리가 맞지 않고 한쪽이 눌려있는 예쁘지 않은 하트. 그게 제가 살면서 받은 것들 중에 제일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그 하트를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들고 다닙니다. 가끔 지갑을 열 때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납니다. 엄마가 꾹꾹 눌러 접던 그 손. 그 손을 잡으러 다음 달에 또 가야겠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엄마가 살아계시잖아.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10년 동안 살아계셔도 저는 가지 않았으니까. 살아계신 게 다행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간 게 다행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혹시 오늘은 올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기다림이 허물어지기 전에, 그 기다림이 머릿속 환상이 되기 전에 가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지금 바로 엄마 나왔어.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오늘 하루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의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